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호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에 계시는 김성현님 모셨는데요. 김성현님은 저희 페이스북에서 승준님과 함께 매우 흠모를 하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네.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을 보면 이 프론티어 모델들, 뭐 오픈AI 챗GPT라든지 소위 오픈AI, 구글, 뭐 중국의 몇 개, 한 두세 개의 랩들, 프론티어 랩들이 만들어내는 슈퍼 인텔리전스가 만들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소위 샘 알트만이 스팀롤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현실에서의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프론티어 랩들의 최전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 100%의 어떤 진실은 아니더라도 그 벡터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는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나 승주님보다는 훨씬 이 프론티어에 가까이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읽으시고 철학적인 고찰도 많이 하시고 저희에게 가르침을 계속 주셨던 김성현님 모시고 저희의 새 호스트 김성현님, 예, 일단 환영 한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새 모델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테크 리포트가 나올 때는 그거 직접 요새는 읽기보다는 성현님이 무슨 글을 올리셨나 먼저 보는 요즘이거든요. 항상 그거를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제목에는 안개가 일단은 끼어 있는 뭔가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저희 김성현님 모시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오스토 조인하게 된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에 관련해서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포커 프로그레스는 사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드리겠지만 힌트니 강의에서 한 표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아마 좀 천천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그래서 프론티어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들을 모두가 궁금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프론티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프론티어에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들은 프론티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프론티어를 그래서 프론티어를 알고 있어? 약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니면 모르는데요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주제였죠. 큐스타 혹은 스트로베리.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누가 큐스타란 스트로베리라는 게 있다는 것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큐스타 스트로베리 때문에 샘 알트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트러블이 있었다, 마찰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 이후에 큐스타가 무슨 방법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예, 대부분 큐러닝하고 알파스타 알고리즘과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뭐 AI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거의 다 틀렸고요. 유일하게 거기에서 맞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결국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니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서치하면 안 돼. 서치하지 말고 아래를 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만 맞았고 다른 사람들은 의 얘기는 대부분 틀린 얘기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어요. 서치를 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했어도 아니 왜 서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서치가 답일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추측들이 아주 의미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추론이 중요하다. 뭔가 RL하고 서치와 관련된 작업들을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자극을 강하게 제공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사람들이 수많은 시도를 했죠. 그리고 수많은 시도를 한 결과 그 사람들도 많은 삽질을 하고 많은 실패를 겪고 하다가 결국 R1이라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R1이라는 방법이 맞는 방법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측은 틀릴 수 있지만 문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계속 파고들어다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얻을 수도 있고 통찰을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이 큐스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설령 프론티어 바깥에 있더라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프론티어의 바깥에 있더라도 지금 빅테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거의 자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가,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하는가 하는 건 거의 명확한 것 같거든요. 추론과 에이전트의 시대라는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추론과 에이전트의 시대라는 게 무게감이 어쩌면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티모달과 같은 문제들,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조차도 내려놓고 추론과 에이전트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스로피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 같은 문제도 좀 내려놓고 추론과 에이전트에 거의 올인했다는 평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문샷이라든지 뭐 딥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멀티모달 같은 문제들이 아니라 추론과 에이전트를 태클하는 문제라는 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약간 달라요. 기본적으로 멀티모달 문제가 풀려야 이미지 시각 처리 문제 같은 것들이 풀려야 AGI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지능이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비전 쪽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끈이 계속해서 하거든요. 얀 로쿤 같은 사람도 그렇고 페이페이 리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텍스트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모든 정보 같은 것들을 다 포착하지 않기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근데 제가 이런 빅테크에 있는 사람들이나 AI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관점은 약간 달라요. 그 사람들은 언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AI 역사의 초반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나 텍스트나 똑같이 그냥 데이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해서 버트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성공을 거뒀으니까 이미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거 학습시키면은 텍스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 그 같은 문제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는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데이터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중에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웹 텍스트나 웹 이미지, 웹 비디오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웹 텍스트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수없이 많은 과제를 웹 텍스트에 대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웹 이미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웹 영상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고 텍스트 데이터는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에 굉장히 가까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걸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지능과 수많은 과제에 대한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의 과제입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텍스트에 대해서 갈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더더욱 더 추론과 에이전트가 특히 텍스트를 통한 추론과 에이전트가 갈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듣기로는 띵킹 머신스 같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멀티모달에 집중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뭐 그 부분은 제품이 나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일 중요하고 예, 그 방향이 실제로 그 방향 가봐야 하는 거죠. 실제로 뭐 그런 형태로 작업하고 있는 건지는 결국 제품이 나온 다음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그 외의 기업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건 추론과 에이전트인 것 같다. 구글 같이 워낙 큰 기업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비디오 생성도 하고 월드 모델도 하고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이 문제에 훨씬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추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잘 못한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추론이 뭐냐, 리즈닝이냐, 인퍼런스냐, 그 추론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어, 갑자기 턱 막히면서 잘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성현님은 이 맥락에서의 추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실까요? 이건 제 습관이긴 한데 여기서의 추론 리즈닝입니다. 사실 인퍼런스라는 것 자체도 단어의 오용이긴 한데요. 그 통계적 추정에서의 인퍼런스가 쓰이지 않고 현재 보통 AI 모델에 대해서 인퍼런스라고 하면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텍스트 생성해서 서비스를 하는 과정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디코딩이나 샘플링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제 그냥 언어적인 습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리즈닝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 어떻게 좀 풀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리즈닝을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LLM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리즈닝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현재 맥락에서 리즈닝이라고 하면 어떤 최종적인 답안을 생성하기 전에 그 이전에 사고와 생각하고 비슷한 텍스트 생성을 통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리즈닝이라고 표현하는, 추론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중간에 생성되는 결과가 특히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체인 오브 토트라고 하는 경우에는 체인 오브 토트가 그 내용이 강화학습으로 학습되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보통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어떠한 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해서 답을 하라고 직접 학습을 시키거나 가이드를 줬었죠. 근데 지금 추론은 기본적으로는 그 생각이 모델이 알아서 발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말씀하셨던 맥락에서 또 생각이 드는 거가 텍스트하고 이미지의 데이터로서의 질적인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텍스트는 보다 추상적이고 이 추론을 잘할 수 있는 쪽의 데이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추론과 결이 잘 맞는 데이터일까요? 텍스트에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텍스트를 언슈퍼바이즈드 학습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생성이 되는 건 이미지나 텍스트와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건 텍스트는 이해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거가 이해하고 연결된다는 예, 이해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텍스트는 이전의 맥락을 주었을 때 그 이전의 맥락에 부합하는 나머지 부분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특성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특성이 이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 이전의 맥락에 대해서 그 맥락에 부합하는 어떠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부합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을 하는 행위자는 그 맥락을 이해한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의 큰 차이고 이해가 발생한다는 거. 나머지 하나는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해서 학습하면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성향과의 정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미지는 촬영자의 의도 같은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자연에 그저 존재하는 측면이 훨씬 가깝죠. 그 자연에 존재하는 측면을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관심과에 정렬시키는 건 상당히 분명히 거기선 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이미지를 이해할 때도 굉장히 기호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사람의 눈이나 얼굴을 그려보라고 하면 굉장히 기호적인 방식으로 그리죠. 아몬드처럼 생긴 눈, 뭐 동그란 얼굴, 세모 형태의 코 이런 형태로 그리죠. 근데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보면 인간의 얼굴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않았거든요. 그건 굉장히 기호화된 형태이고 실제 이미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의 형태는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림을 처음 학습 훈련시킬 때 학습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이 기호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깨고 그 이미지 자체를 보는 훈련을 한다고 전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갭이 인간은 어떤 이미지를 봐도 추상화된 기호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데 실제 그냥 이미지만 보면 그 이미지에는 온갖 디테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모델한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그런 온갖 디테일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 그 자체인 거죠. 그 이미지 데이터의 그 자체를 인간이 이해하는 기호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100이라고 했을 때 텍스트는 100 중에 100이 다 무언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라면 이미지는 100 중에 혹은 뭐 5나 10 정도 이 정도가 딱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와닿습니다. 그래서 추론과 에이전트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면 그 야오슌유라고 하는 오픈 AI의 연구자였다가 최근에 텐센트로 이직한 연구자가 더 세컨드 할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뭐 약간 후반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퍼스트 하프는 뭐였냐라고 하면 그건 방법의 시대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지 분류 같은 문제.
뭐 이미지 분류를 푼다, 뭐 객체 검출 문제를 푼다, 뭐 텍스트라고 하면 정서 분류 문제를 푼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고정되어 있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아다니는 시대죠. 그래서 수많은 아키텍처도 만들고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알고리즘도 찾고 하는 문제였죠. 그런데 야오슈뉴가 주장한 건 이 방법의 시대는 끝났다. 방법은 찾았다. 우리는 일반화 가능한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다녀야 하는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평가를 찾아다녀야 돼. 평가를 만들어내 나가야 되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 현실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를 찾아야 된다. 더 현실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하고 관련된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과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든 풀 수 있다. 어마어마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 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로 그런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정말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는가? 저는 사실 그런 확신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오픈AI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X에 포스트하는 것을 잘 못 참잖아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계속합니다. 어떤 벤치마크는 벤치마크가 있다면 뭐든지 풀 수 있다. 이런 관점적 전환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게 최근 오픈AI에서 나온 할루시네이션 논문이 꽤 화제가 됐었어요. 그 논문의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전에 할루시네이션 연구들의 발전에 가깝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오픈AI가 할루시네이션 언급을 하면서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이론적인 설명들을 해요.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고 데이터에 단 한 번만 나타나는 사실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스터 트레이닝 단계에 대해서 그 정렬 단계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은 그 방법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때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평가 문제만 얘기를 합니다. 평가가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많이 다르죠. 평가 문제다 이건. 여기서의 평가는 evaluation. 그게 evaluation과 verifiable, non-verifiable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딱 넘어가면 될까요? 베리파이어블이 이밸류에이션의 하위라고 봐야 되겠죠. 베리파이어블은 보통 어떤 좀 더 용이하게 검증 가능하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도 검증 가능하다. 제가 개념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non-verifiable 해도 evaluation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논 베리파이어블에 가장 가까운 문제들이 LM 아레나 같은 데서 사람들이 채팅하면서 어떤 모델이 더 낫다 평가하는 거죠. 그 이에로 방식의 평가 같은 것들이 논 베리파이어블에 가깝습니다. 베리파이어블은 보통 그보다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모델이 있어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그 모델에 태우면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정답인지 아닌지가 거의 정확하다. 해킹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보통 베리파이어블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베리파이어블의 정의가 계속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지금 성현님이 얘기하시는 이 평가의 시대에서의 평가는 이걸 다 포함하는 evaluation, 이벨의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딱 맞겠죠? 예. 그렇게 일단 좀 광범위하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얘기를 돌아가자면 그 평가의 인센티브가 할루시네이션을 발생시킨 원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포스트 트레이닝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때서 그렇다, 뭐 데이터가 어때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과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관점적인 전환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결국 학습을 결정하는 문제다라는 형태의 사고의 전환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죠? 그 답을 말하는 데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가요? 정답을 거부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답을 말하는 게 그러면 찍어서라도 맞으면 뭐 정답 좋은 거니까 더 그쪽으로 인센티브 간다. 이게 아마 주요 발상이었을 겁니다. 그게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서 얘기하고요.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또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를 따로 합니다. 샘플링 얼마나 보여줬느냐의 문제 뭐 그런 거였었던 거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사실은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거는 추론 모델, 띵킹 모델 이것의 분기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발을 많이 얘기하니까 저는 부타트의 법칙을 떠올리지 않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게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죠. 저희가 벤치마크 해킹이라고 표현하는 거. 부타제로 하는 게 경제학 쪽에서 처음 나왔던 용어였죠. 경제 성장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목표를 위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 텐데요. GDP라거나 이런 것들 만들 텐데 그 GDP라는
지표를 만든 다음에 그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목표하고는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벤치마크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죠.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가르는 제일 큰 차이일 텐데 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건 강화학습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가능하다면 평가 결과 보상으로 해서 모델을 강화학습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가 안에 깔려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찾은 방법을 난 강화학습 RL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평가하고 RL이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 스케일링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RL적인 용어인데 RL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 행위자가 있고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환경이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환경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면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새로운 상태가 되고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죠.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시가 있고요. 사람의 지시. 어떤 웹앱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웹앱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 쉘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VM 인스턴스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이 개발을 끝냈을 때 그 개발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보상을 줄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소위 버리파이어블한 보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웹앱 개발이라고 하면 개발 결과에 대해서 뭐 유닛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 유닛 테스트들의 목록 같은 것들이 이제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죠.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환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이 결합된 환경의 다양성을 늘리는 것, 이 환경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이 환경 스케일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작업들을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한다고 봐야죠. 최근에 디인포메이션 기사도 나왔었는데 약간 믿거나 말거나 라는 느낌 좀 있긴 하지만 린포스먼트 러닝 짐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다. 그 회사들이 빅테크하고 연계해서 그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이 환경을 제공한다. 강화학습 체육관을 만든다는 것이 실용적으로는 대체로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만들고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떤 하네스를 디자인하고 지시를 수행했을 때 보상을 줄 수 있는 정답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 같은 건 잔뜩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회사들이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일의 측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모델의 성능이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모델 자체 내에서 어떤 새로운 환경을 구성해라, 평가해라, 이런 것들이 뭐 요바당 용어로는 온 펄리시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RL에 좀 더 친숙한 사람들이 가장 처음 생각했던 의문이 왜 이게 돼지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RL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간 비교적 가혹한 조건입니다. 스윙에 대한 행동의 길이는 굉장히 긴데 보상은 가장 마지막에 0과 1로만 주어지는 거죠. 맞았다, 틀렸다. 그래서 이걸로 왜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언어를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이 되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발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즈닝의 길이는 굉장히 긴데 거기서 실제로 결정적인 토큰들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RL을 하면서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엔트로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결정적으로 분기하게 되는 토큰들은 뭐 수천 토큰 내에서도 몇 토큰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토큰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토큰들은 예측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탐색해야 되는 토큰들은 몇 토큰 안 된다. RL의 관점에 대해서는 그 몇 토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리트레이닝이죠.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 시퀀스 내에서 대부분의 텍스트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가볍게 예측을 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LLM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리고 모델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RL이 가능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식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RL이 가능하려고 하면 모델이 굉장히 크고 강력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델이 굉장히 크고 강력했을 때 그 모델이 기본적인 부분들, 훨씬 예측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리해주기 시작하면서 RL이 가능해졌다. 이런 형태, 가혹한 형태의 RL이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 0, 1로만 답이 주어진다라는 게 저희 진화 알고리즘이잖아요. RL도 일종의. 맞으면 살고 아니면 죽고. 예. 산자들만 모아놓고 다시 게임 시작하고 뭐 이런 것과 약간 기시감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기초의 관점에서 보면 스칼라 하나로 떨어져야 백프롭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죠. RL도. RL은 기본적으로 스칼라 하나, 보상 하나를 가지고 학습하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근데 이 보상이 중간 단계도 주어지는가, 마지막 단계만 주어지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스칼라 하나라고 했을 때 0과 1로만 제공할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답이다. 이런 시그널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근데 지금 LLM에서 RL은 물론 다양한 것들이 결합되지만 기본적으로는 0과 1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고 도는 게 예전에 오픈 AI 짐이라는 거 있지 않았었나요? 하트폴 돌리고 그 뭐지 아타리 돌리고 막 그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고 짐의 상황인데 지금 장표에 띄워주신 레인포스먼트 러닝 짐스의 그래도 좀 쉬운 예가 얼마 전에 정성님도 소개해 주셨던 키미 K2에서 소개했던 그런 어떤 게 이제 환경을 만드는 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어떤 모양인지를 살짝 보여줬지 아마 비슷한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성현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형태들일지 궁금하네요. RL의 짐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게 점점 더 현실에서 유용한 형태의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무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구체적인 사무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들 만들어질 거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코딩 에이전트들이죠. 이제 현실 세계에서 유용한 코딩을 잘하는 능력을 합숙시킬 수 있는 코딩 환경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만약에 모델이 현실에서 실제로 가치 있는 문제, 아니면 아예 현실의 문제 자체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학습된다면, 그렇게 학습된 모델은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모델이 학습되면 제품이 거의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환경들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환경이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실용적으로 의미 있는 현실의 문제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델은 그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을 확보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현실에서 직접 투입돼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 모델을 통해서 거의 완성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게 클로드 코드라든지 코덱스라든지 빅테크에서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클로드 코드 같은 그것도 일종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딩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주어지니까요. 그 도구를 통해서 모델이 학습되게 되면 그 모델은 코딩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서의 능력을 거의 바로 갖추고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껍데기를 만들어주면 곧 제품이 됩니다. 지금 코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빅테크들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업무 같은 것들을 모델이 그 자체로 에이전틱하게 해결하게 되는 거죠. 모델의 성능이 조금 떨어질 때는 이 여러 가지 하니스를 통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점점 더 이런 것들을 모델이 다 갖게 되면 모델 이퀄 그대로 제품이라고 보면 그냥 맞는 거죠. 이거 관점으로 그냥 더 확장하면 사실은 AGI, ASI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상상했던 게 언제까지 사람이 하니스를 만들 거냐였긴 했거든요. 마침 그 문제가 이제 후반부에 다뤄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일 것 같고, 그러면 현재에서 아주 가까웠게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환경 스케일링은 너무 비싸다라는 걸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AI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면서 가장 비싼 형태의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환경 스케일링을 위한 데이터. 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 만들어주고 하네스도 만들어주고 보상을 만들어주게 뭐 유닛 테스트도 만들어줘 짜줘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 거죠. XAI가 이 튜터라는 형태로 이런 형태의 인력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수상자들 뭐 PhD M 쪽의 PhD들 이 자격 조건이거든요. 자격 조건부터가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레이블링 자격 조건이 수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뭐 PhD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 봤어요. 스템 튜터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거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튜터도 있고요. 뭐 X에서 X 튜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거 고용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시간당 시급이 최대 $1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다들 하는 말이 수학 올림피아드 수상자를 $100로 고용할 수 있어. 아무래도 더 비싸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이 비용이 엄청난 거죠. 시간당 최소 $100를 아마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들고. 근데 이 환경 스케일링을 하면서 동시에 뭐 소수의 환경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는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의 소위 뾰족한 지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뾰족하게 하나의 태스크만 태클하고 하고자 하는 건 사람들이 대체 관심이 없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태클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뭐 알고리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환경 자체를 더더욱 늘려야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일반화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회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말씀하신 키미케이트에서도 비슷하게 시도했었죠. 어떤 환경을 합성하고자 하는 모델을 통해서 환경을 합성하고자 생성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구 같은 것들을 가져왔을 때 이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도구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보상을 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AI 모델로 LLM 모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들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알리바바 쪽에서 나온 논문에서도 비슷하게 어떻게 도구들을 가지고 이 도구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그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그 작업 결과에 대한 보상을 모델을 통해서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실제 모델에서 적용도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다면 키미 K2에서도 이 방법을 그러니까 환경을 합성하는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 가져가긴 했지만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들,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환경을 만들었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될 문제일 겁니다. 요즘에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루브릭인 것 같거든요. 이 루브릭이 교육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 프롬프팅에서의 루브릭은 또 되게 좀 약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보여가지고. 예, 루버릭 스케일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다음 질문에서 바로 나오는 얘기라서 관련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버리파이어블이라는 게 조건인데 버리파이어블은 용이하게 검증이 가능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많은 질문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 답이 없는 문제들, 뭐 앞으로 뭘 하고 싶니? 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심지어는 답이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더라도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 같은 값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가볍게 수학은 뭐 정답인지 아닌지 뭐 숫자를 비교해 가지고 보상을 주면 돼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동등하지만 다른 조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미지수의 경우에 미지수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정리를 얼마나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경우의 수들을 대부분 커버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학 문제 어떤 숫자로 나오는 정답 같은 것들을 검증하는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휴리스틱하고 알고리즘들이 필요합니다. 지저분한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수학에서도 수학의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뭐 어떤 숫자나 뭐 공식 하나로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수학적인 문제들은 증명을 하는 문제인데 증명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조차도 그 답을 검증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은 모델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검증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추론 모델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론 이전 모델들은 그렇게 신뢰롭지가 않죠. 이 답이 동일한 답인지 아닌지를 이 모델이 정말로 신뢰롭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좀 믿음직하진 않았죠. 근데 추론 모델이 어떤 형태로도 가능해지고 나서 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이라든지 공식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신뢰로워졌죠. 추론 모델을 이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테크 리포트에서 추론 모델을 보상 모델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추론 모델을 보상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경우에서도 모델을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준님 말씀하셨던 루브릭 기반 방법들이 보상 모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열린 질문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전에 소위 RLHF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됐던 보상 모델들은 음, 질문 각 응답을 주고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나은지를 점수 하나로 체크하는 형태가 많았어요.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좀 더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들, 뭐 정확해야 되고, 뭐 창조적이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포맷이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평가 항목들을 쭉 만들 수가 있게 됐고, 그 평가 항목들을 보통 여기서 루브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열린 질문에 대해서도 이 루브릭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열린 질문은 정답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정답이 대충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열린 자반이라고 해도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 안 될 거고요. 사실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될 거고 이런 형태의 지표도 쭉 만들 수 있죠. 그 지표들을 만들어서 이 지표들에 대해서 응답이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마찬가지로 모델로 평가해서 점수를 만들 수 있고 그 점수를 합산해서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향일 거라고 생각되고 이런 형태의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키미 논문도 그렇고 이 엊그저께 그 올인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XAI에서 자기네가 데이터셋 클렌징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브릭 베이스를 만들어서 한쪽은 점수를 먹이는 그런 걸로도 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원래 있던 데이터셋들을 그런 루브릭 베이스로 더 좋은 데이터셋으로 리라이트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키미에서도 리프레이즈, 뭐 리라이트 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루브릭 같은 게 주어지고 루브릭에 대한 평가 점수가 있다고 하면 그 평가 점수, 평가 결과 같은 것들을 모델에 주고 이 평가 항목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한데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서 다시 써. 채워서 다시 써. 이런 작업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모델이 계속 똑똑해지니까 이게 자가 증식하는 것 같아요. 자가 교배를 하며 부트스트래핑하고 있는. 좀 더 나아가자면 그 부분이 생성과 검증의 갭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하는 건 쉬운데 그 검증 조건에 부합한 걸 생성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그 검증이 가능하니까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능력을 통해서 계속 끌어올려 나가면은 모델의 성능이 향상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예전부터 RL 쪽 분들, 뭐 존 슐만이라던가 뭐 폴 크리스티아노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생각되는 게 롱 컨텍스트 문제. 그리고 롱 컨텍스트 문제와 결부되는 건 에이전트라고 하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고 한 단계에 대해서 문제 하나 푸는 것에 대해서도 더 오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 롱 컨텍스트 평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많은 경우에 여전히 기다란 컨텍스트, 굉장히 장문의 텍스트를 주고 그 장문의 텍스트에서 어떤 항목이나 뭐 아이템 같은 것들 찾아내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늘찾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바늘찾기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 롱 컨텍스트를 마치 짧은 컨텍스트처럼 그 안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거. 실질적으로 그 롱 컨텍스트를 정말로 잘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고 컨텍스트의 길이에 대해서 이상적으로는 짧은
컨텍스트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도 긴 컨텍스트에 대해서 일반화가 되면 좋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의 롱 컨텍스트는 그냥 짧은 컨텍스트로 학습한 모델이 롱 컨텍스트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포지션 이런 것들만 해주는 거지, 진짜 롱 컨텍스트 안에서 최적화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나은 방법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단순히 바늘찾기일 뿐이다라고 표현하기는 건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롱 컨텍스트에 대해서 숏 컨텍스트처럼 그런 형태의 추론, 확실한 엄밀한 추론이 그대로 작동하는가? 그거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고, 심지어 바늘찾기조차도 보통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성능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게 꽤 중요한 문제라고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롱 컨텍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 그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카파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 이 사람 또 바이브 코딩처럼 단어 하나 만들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뭐 역시나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화제가 되었던 것을 넘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제하고 맞닿아 있긴 합니다. 어떤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회사 LLM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려고 하면 그 회사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컨텍스트들이 있고 맥락이 있겠죠. 회사의 문서의 형태로도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고, 더 안 좋게는 그냥 회사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아름아름 알고 있었던 암묵적, 묵시적 지식 같은 것들이 이 컨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컨텍스트가 있을 때야만 사실 모델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럴 때야만 작업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컨텍스트를 잘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모델이 실제로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고도 직결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일단 넣어주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컨텍스트를 넣어줬다고 했을 때 그 컨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델에 갖춰져 있는가가 모델이 에이전트로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병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누구도 지금은 답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거는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문제가 좀 나아지는 것 같다. 프리트레이닝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문제가 나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프리트레이닝이 규모가 커질수록 모델이 커질수록 롱 콘텍스트 능력도 향상되는 것 같고,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길이 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론이 결합되면서 더더욱 더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론이 결합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최소한 추론의 길이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풀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암 브라운이 수학 올림피아드 IMO를 풀었을 때, 이 IMO를 푼 모델은 뭐 딥리서치 같은 건 분 단위로 생각했지만 IMO 모델은 시간 단위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 단위로 생각하면 그 컨텍스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긴 컨텍스트를 어떤 형태로든 관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RL에서의 문제, 시간 단위로 추론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려고 하면 하나의 학습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모델을 추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시간 단위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 문제가 노암 브라운이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든 풀리고 있나? 아니면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정말 연산을 시간 단위로 넣는 방식 풀고 있나? 그건 잘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ICP 지금 12문제를 다 풀었다고, 인간 팀이 1위 팀이 11문제 풀었는데 12문제를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5시간 제한이고 사람은 3명이 한 팀으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3명이 참가했을 때 어떤 형태의 전략을 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병렬적으로 푸는지, 아니면 병렬적으로 풀다가 다 어려운 문제는 합의하고 다시 병렬적으로 풀고, 이걸 어떻게 반복하는지 이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사실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렬적으로 12개의 인스턴스를 띄워가지고 12문제 한 번에 태클했는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3개의 인스턴스를 띄워서 사람처럼 3명의 에이전트를 띄워서 풀었는지, 아니면 이게 하나 풀고 하는 직렬적으로 풀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 잘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요 성적표를 보면 위에 있는 숫자가 처음 풀어가지고 정답을 제출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제한이니까 300분 제한이 있고, 뭐 주의 문제 같은 건 240분 시점에서 풀어서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시도한 횟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이 제출 시간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병렬로 풀었는지 어떤 뭐 세 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돌았는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직렬적으로 풀었는지 어떻게 풀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고의 시간이 평균이 굉장히 길다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짧은 것도 23분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시간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METR 그거에서 GPT-5가 50%가 2시간 40분인가 뭐 그랬지 않나요? 근데 이제 모델의 수행 능력이 아니라 그건 인간의 수행 능력이에요. 예, 인간의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델의 수행 능력이 지금 어쨌든 아우어 단위라는 거죠. 올해의 상황이. 예, 이게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델이 실행하는 시간, 토큰을 생성하면서 사고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걸 풀었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콘텍스트 문제, 사고의 길이 문제를.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지. 프론티어 랩에서는 얘들에 대한 진전이 있다. ICPC는 GPT-5로 여러 개 한 거를 이제 상위 모델이, 그러니까 다음 모델, 그 IMO급 모델이 고르는 형태로 11문제를 풀고 나머지 한 문제만 제일 어려운 것만 IMO급 모델로 풀었다고 뭐 이렇게 포스팅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마 이 문제겠죠. 240분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렬적으로 풀었다고 하면 다른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느려졌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시간을 지금 풀었다는 거잖아요. 붙잡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뭐 다른 문제 푸느라 한 3시간 정도 썼고 나머지 1시간을 이 문제 푸는데 썼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IMO급 모델이 다른 거는 큐레이션만 한 거고 한 문제는 붙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면 정말로 이 4시간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진짜. 약간 섬뜩한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모델이 한 서너 시간 사고하는데 필요한 토큰 양이 얼마인지 잘 감도 안 잡히긴 하는데요. 뭐 100만 토큰, 1000만 토큰 단위로 정말로 토큰을 생성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메커니즘이 있는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 시간하고 컨텍스트 길이가 또 관련이 있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고의 길이가 늘어나서 컨텍스트의 길이는 늘어나는 거고 그 사고를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컨텍스트에 들어간 토큰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될 테니까요. 오픈 AI도 모르는 것 같진 않고 뭔가를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질문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 이 질문들 뭐 환경 스케일링이라든지 열린 질문이라든지 이런 컨텍스트 문제든지 이 문제들에서 특히 환경 스케일링과 관련된 문제에서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프리트레이닝이 정말 좋은 점은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웹 텍스트에 대해서 비교적 용이한 방법으로 수십억 가지의 과제를 한 번에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아래를 통해서 환경 스케일링으로 넘어오면서 수십억 가지의 환경을 한 번에 알아서 학습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단순하게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과제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야 되는 과제는 우리가 풀고자 하고 있는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좀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더 유용한 문제일수록 더더욱 만들어지기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건 아마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당면한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써서 환경을 만들겠지만요. 경쟁이 또 워낙 치열하기도 하고요. GPT-5 코덱스가 나와서 코덱스 성능이 좋아지니까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드를 모두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야 엔스로픽이 경쟁에서 뒤처졌대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 한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성능이 낮아지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속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겠지만 동시에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당면한 문제였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제 전망과 추측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방법일 것 같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망과 추측으로 제가 가져온 게 뭐 6가지 아이템들인데 이 아이템들을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라고 결론 내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중국적 팟캐스트를 몇 가지 봤는데 거기서 장샹위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의 스태펀에서 유명한 비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제기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야오슌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에서 더 세컨드 알파의 저자이면서 오픈 AI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테센트로 이직한 사람이 팟캐스트에서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야오슌이는 오픈 AI 쪽이고 장샹위는 중국 쪽의 스태펀 쪽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 업계에서 프론티어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실제로 이런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지만 그 안쪽에 이너서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쪽에서는 일종의 합의, 컨센서스가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자율학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조건 같은 것들 다 설계해서 모델한테 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환경이 있을 테니까 이 환경에서 학습을 해. 이런 환경에서 잘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해. 세팅을 다 갖춰주는 거죠. 근데 모델이 알아서 학습할 수는 없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자라고 하면 모델이 알아서 문서를 찾아보고 개발 환경을 스스로 세팅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실험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만든 결과를 통해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 같으니까요. 실제 너가 실험해보고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죠. 이걸 할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다 보면 가장 첫 단계로 나오는 게 내적 보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외부에서 보상을 설계해서 보상을 주는 건데 모델이 알아서 스스로 보상을 발견할 수는 없나? 이런 얘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자율적 학습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설계해서 준다고 생각할 때도 내적 보상이 없으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제들.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탐색하는 동안 사람 수십 년 동안 탐색하기도 하죠. 뭐 야오슈니 같은 경우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얘기를 하던데 그 마지막 정리를 풀기 위해서 물론 그 소소하게 보상이 아예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소소하게 어떤 새로운 정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리가 증명되면서 그것들이 보상이 되기도 하고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 평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인 정리, 마지막 정리를 증명했느냐 아니냐만 가지고 보상을 주죠.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수많은 과정 동안에는 보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거는 몇 시간 정도를 넘어서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전체, 인생 전체 동안에도 보상이 주어질 수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터 가면 최종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의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델이 스스로 탐색해 나가면서 보상을 발견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대단히 인간적인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LLM과 인간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학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인간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조심해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모델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모델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KPI만을 위해서 일을 하진 않죠. 인간이 하는 에이전트는 회사 안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델은 약간 KPI만 가지고 살도록 학습을 시키고 있다면 그것보다는 더 나은 방식이 더 나은 다른 보상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태클하다 보면 피드백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양한 환경적 결과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루브릭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은 뭐 자연어를 가지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죠. 모델의 결과물에 대해서 뭐 약간 모델이 장문을 냈다고 하면 그 장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좋다, 이러한 부분 나쁘다, 이런 부분들, 이런 평가들 같은 것들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 모델이 이 환경에서 행위하면서 이런 평가들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 습득했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연어로 피드백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피드백을 어떻게 모델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됩니다. 지금 강화학습에서는 결국 모든 걸 루브릭 같은 형태로 다 점수해서 스칼라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 스칼라로 보상을 줍니다. 이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따라서 날아오게 되죠. 내적 보상을 얘기하다 보면. 더 다양한 조건이나 환경적 상태에서 보상을 얻고 싶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온라인 학습하고 지속적 학습이 따라 나옵니다. 이번에 디아키시 파텔이 지속적 학습 얘기를 많이 해서 또다시 지속적 학습이 버즈워드가 되어버려서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요. 앞선 문제들이 풀리면 온라인 학습과 지속적 학습을 태클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모델이 만약에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환경에서 알아서 학습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냥 환경에 넣어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델을 환경에서 알아서 학습할 수 있다면 그냥 모델을 회사 안에서 넣어보는 거죠. 그냥 회사 안에서 행위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모델이 회사 안에서 행위하면서 학습을 하겠죠. 회사의 맥락들. 그러면 그건 온라인 학습일 겁니다.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모델이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겠죠. 지금까지 접하는 에이전트하고 완전히 다른 에이전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전트는 맥락을 많이 넣어주는 점이 크다고 하면 앞으로 이 자율적 학습이 가능한 에이전트는 그 맥락을 지시해주지 않아도 모델이 알아서 구축해 나가고 학습해 나가겠죠. 전 약간 아직 SF의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달성 가능하다고 하면 이 에이전트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존재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상상컨대. 물론 여기에서도 어떻게 이 온라인 학습이나 지속적 학습을 구현해야 될 것인가는 디테일은 많이 있습니다.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것 없이 모델의 컨텍스트 안에 어떤 식으로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이건 아직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컨텍스트만 넣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훨씬 쉽게 풀리는 문제일 거고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게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디플로이 할 것인가? 이게 대중적으로 디플로이가 가능한가? 이런 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앞장과 이번 장에서 성현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프론티어 모델들을 가지고 몇몇 소수의 오케스트레이터, 인간들이 조직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인데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마저도 모델이 하게 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만약에 정말로 태클하고 있는 문제고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그 부분도 대체 가능해지겠죠. 회사의 흥망성쇠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는 그 조직 안에서 리더십 문제로 이렇게 치환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성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이 전혀 다른 퍼포먼스를 내고 그러는데 그 리더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을 세팅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걸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추후에 얘기 나오죠. 멀티 에이전트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조직 AGI의 5단계, 마지막 단계 조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들을 또 뒷받침하려고 하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장기 기억 메모리 문제이죠. 어쨌든 학습을 하건 긴 형태의 작업을 하건 그런 것들이 필요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메모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이 메모리를 구현하는 방법이 어때야 될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야 될 수도 있고요. 학습의 형태로. 아니면 컨텍스트가 충분히 길어진다면 컨텍스트가 뭐 빌리언 단위가 10억 단위가 된다면 메모리가 그런 형태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도구 사용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메모장 같은 도구에 대해서 텍스트 형태로 메모리를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데이터베이스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모델의 출력 결과 인베딩 형태로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풀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풀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전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각각의 문제들이 풀린다거나 연구되고 있는 결과들이 그 개별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일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도메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좀 콘텍스트가 좀 뭔가 당장 실험하기에는 좋은 공간이 아닐까. 그리고 기억이 결국에는 인간의 기억은 사실 인출이긴 하지만 생성형 인출이잖아요. 헐루시네이션이 끼어서 생성하는 과정으로 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역시 뭔가 콘텍스트가 당장 뭔가 일어날 조짐이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적 느낌이 들긴 하네요. 한 가지 재미있는 방향이 그래서 메모리 문제를 위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일 것 같아요. 한 가지 이것도 방향성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문제하고 기억을 통해서 사고 처리하는 문제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다른 에이전트로. 그래서 이게 클로드 쪽에서, 에스오픽 쪽에서
웹 검색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드 에이전트라고 하는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하는 작업을 처리하는 에이전트들이 있고 그 안에 메모리도 연결되고 실제로 검색을 해서 문서를 읽어와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런 에이전트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를 분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당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컨텍스트 길이의 관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문서를 요약해서 필요한 정보만 빼오면 그 전체 문서들을 모두 컨텍스트에 다 넣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장 리드하는 에이전트, 메인 에이전트들은 훨씬 간결한 형태의 정보들만 달고 그래서 각 에이전트를 지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측면에서 좀 더 흥미로운 게 이전에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면 각 모델들을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서로 조합하는 형태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의 멀티 에이전트는 흥미로운 게 원칙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각 에이전트가 LLM이라고 보면 LLM은 각각을 학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강화 학습을 통해서. 그 부분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주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고 그 에이전트가 세부 작업, 문서를 읽어서 요약하는 에이전트를 호출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멀티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뭐 계획하는 에이전트한테 프롬프트를 쭉 줍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에이전트한테 프롬프트를 쭉 주고 그것들을 코드로 연결해 놓죠. 그래서 계획 에이전트한테 요약 에이전트를 호출해 가지고 요약을 받아와서 그 요약 결과를 가지고 뭐 작업을 수행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학습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 강화학습 패러다임 안에서는 계획 에이전트가 요약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것을 호출하는 방식을 그 호출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요약 에이전트도 계획 에이전트에 필요한 형태로 유용한 형태로 요약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들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얼타임으로 학습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끝났을 때 또 한 번의 평가를 통해서 그러한 비헤이비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모델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요약 에이전트도 일종의 도구 사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구 사용 방식을 LLM에게 강화학습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도구가 에이전트라고 하면 그 다른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법, 다른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전제는 프리트레이닝은 그렇게 자주 할 수 없지만 RL은 비교적 자주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인가요? 포스트 트레이닝은? RL도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능력을 이전이라면 학습을 시킬 수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같은 것들을 뭐 원칙적으로는 거기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지만 멀티 에이전트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각 개별 모델이 하나의 시스템을 학습시킬 수는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학습하는 게 일단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 키미 페이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살짝 다뤄지긴 했었는데 모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툴을 얼마나 더 프로피션트하게 능숙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뭔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보상 시그널을 줘서 이런 거 툴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게 훨씬 잘 처리된다.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는 환경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도구가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모델이 아니라 개별 에이전트의 관점에는 멀티 에이전트라는 시스템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에이 모르겠다 이놈들아 다 해먹어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애초에 노암 브라운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멀티 에이전트 팀 안에 있죠.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는 얘기를 단서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멀티 에이전트하고 접근했던 방법과 자신들의 멀티 에이전트 방법은 접근이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멀티 에이전트 나오는 이유, 아이디어 하나는 뭐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거의 소소한 부분 중 하나일 것 같고요. 멀티 에이전트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과제의 폭을 넓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윈도우즈나 뭐 오피스 같은 거 프로그램 수트 굉장히 복잡한 커다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하나의 에이전트가 하는 일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커다란 프로그램 안에서 버그를 잡는다고 하면 그 버그를 잡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의 추론을 통해서 버그를 잡는다. 이런 하나의 깊게 파고드는 작업들을 단일 에이전트를 통한 추론 모델들이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멀티 에이전트로 넘어가면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협업하게 되면 오피스라는 프로그램 수트 전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합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는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죠. 오피스라고 하면 어디서 워드를 만들어야 되고 엑셀을 만들어야 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협업이 있어야겠죠. 그런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너비를 넓힌다. 너비를 스케일링한다. 이런 가능성으로서 멀티 에이전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것도 좀 쉬워지겠죠. 에이전트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은 전체 컨텍스트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 상호작용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혁신은 어떤 조직을 생각했을 때 뛰어난 사람들만으로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들만으로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평범한 사람들이 협업해서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을 해내는 것을 봤을 때 멀티 에이전트가 그런 작업들을 모델이 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경로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스케일링 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또 생기는 거죠. 하나의 에이전트가 사고하는 길이를 넓히는 것이 하나의 스케일링의 축이었다고 하면 그 에이전트의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하나의 또 스케일링의 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멀티 에이전트가 학습이 가능하다. 일단 학습이 가능하다. 이것이 멀티 에이전트라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습할 수 있는 것과 학습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 올해 앳코더부터 ICPC까지 도장 깨기 했던 모델들을 만드는데 노 브라운이 참여를 안 했어요. 노 브라운은 딴 걸 하고 있었죠. 원래 하던 거는 멀티 에이전트였지라는 생각이 이제 방금 다시 들었습니다. 우선 물론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런 건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들은 프론티어를 아는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제목으로 돌아오면 또 포그 오브 프로그레스, 이게 힌튼의 강의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과 그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굉장히 힌트스러운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앞차에서 후미등에서 빛이 나와서 광자가 나와서 우리가 그 광자들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광자의 양은 거리가 증가할수록 제곱으로 감소합니다. 근데 안개가 내려 있으면 짧은 거리에서는 여전히 제곱으로 감소하는 데 가깝지만 거리가 좀 멀어지면 지수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 보이죠. 쪽 거리가 좀 멀어지면.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이런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힌튼이 좀 더 주목했던 건 기술의 발전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이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문제, 불확실성이 다 이런 느낌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에 대해서 그 결과나 파급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힌튼이 이 얘기를 했을 때 힌튼이 생각했던 타임 스케일은 시간의 규모는 장기간은 한 30년, 단기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예측이 된다. 5년에서 10년은 뉴럴 네트워크가 엄청난 일을 해낼 거다. 30년 후에는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최근엔 너무 짧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간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인 것 같고요. 단기간은 한 3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약간 가늠이 오는 것 같은데 1년에서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겠죠. 환경 스케일링한 작업 계속할 거고 점점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날 거고 더 많은 컴피티션들에서 우승할 거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1년에서 2년 사이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건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가,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하고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환경 스케일링의 연장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숄터 더글라스하고 트렌턴이 드와케시 파텔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도 많은 문제들, 가치 있는 문제들 풀려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예측이 가능한 문제죠. 그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경우. 근데 기술이 발전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했던 문제들이 풀려나간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게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의 규모가 무슨 30년 이런 단위가 아니라 고작 1년, 2년, 3년 정도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언급한 사람 장샹이가 한 2, 3년이면 풀리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짧은 건 한 1년 정도 1년에 풀릴 것 같고 2, 3년 정도면 풀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너무 짧다. 안개가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지근거리까지 짙게 깔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론티어 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개 저희보다 조금 더 앞에 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고 있겠죠, 상대적으로. 네, 좀 더 보고 있겠죠. 근데 뭐 감히 추측하자면 그 사람들도 이것들이 기술적 성취가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완벽하게는 모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노원 브라운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6개월 정도 앞서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프론티어가.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지능의 최전선이 어디까지 전진했는지 보는 즐거움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3개월에서 6개월만 앞에 보이고 그게 넘어가면 저희 안개 속에서 운전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임계 시점이 가면 앞에 빨간 불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안개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그게 저도 이제 머릿속에서 쫙 상이 맺히네요. 운전할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네요. 근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환경 스케일링이 단기간 안에 작동이 된다고 하면 스타트업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정성님? 도망가는 관점에서. 저희 뭐 도망 전문 방송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예, 진짜 솔직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이 1년, 2년 뒤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다 끝나버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 손에 있는 프론티어 모델을 가지고 하니스를 만드는데 즉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내 인생을 써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옳은 자세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베팅하고 있긴 해요. 1년, 2년이 지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뭐 하니스를 만들어서 업무를 최적화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가 참 무의미하게 그냥 자기 구글 계정만 연결해 놓으면 심지어 프롬프팅도 안 해도 뭐 자의식을 가지고 자율학습하고 뭐 스스로 액션해서 일을 끝내버리는 그런 애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물론 더 현실적이면 그런 세상이 오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잘라버리겠죠. 네. 어쨌든 환경 스케일링이라고 했을 때가 결국에는 지금은 작은 도메인의 영역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다른 데서는 모르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거에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스케일러블한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방금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AI 세상을 바라보는 감은 굉장히 간단한데 예전에 알란 튜링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무한히 큰 컴퓨터가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무한이라는 범위가 지금 손에 잡히는 식으로 현실이 온 거거든요. 한 몇십 년 전에 사람이 봤으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테이션은 아마 인피니티였을 겁니다. 근데 그 인피니티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일어난 일들을 다 일어난다고 보는데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그런 생각 항상 얘기했잖아요. 데이터셋이 충분히 있고 모델이 충분히 크고 컴퓨터가 있으면 다 끝난다. 근데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 강화 학습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라벨 생성기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셋을 가보지 않은 도메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얘가 익스플로어하고 일을 받으면 그걸 데이터셋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전부 바꿔주고 있는 그 기계라고 보는 거고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성현님이 말씀하신 그 환경이 이제 도메인마다 하나씩 생기면서 다 만들어지는 거고 쉬운 도메인부터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머릿속에 스타트업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이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셋을 용이하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이 필연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세상에 갖고 있는 게으름이라든지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혹은 지금의 자본주의의 어떤 소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째로 바뀌는 데는 시간은 한참 걸릴 거라서 그런 쪽 부분에 있는 문제들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관심 분야 등을
옮기는 것만이 기회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쿨해 보이겠네. 이런 거 만들어야지. 이런 제품 좋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워킹하던 그런 영역들은 저는 솔직히 다 위험하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새로운 호스트를 모시고 되게 저희의 수준이 좀 덩달아 이렇게 좀 올라간 느낌이 받- 맞아요. 저희가 못 따라가는 그런 깊이의 철학이었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약간 비전문가, 호사가를 자처하고 뭐 이래 왔는데 또 이렇게 좀 전문적인 식견으로 이 전망이라던가. 근데 전망만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어떤 알려진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직조해 주셔서 현재의 그 어떤 호라이즌, 그러니까 기술의 지평 같은 것들을 조망해 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승준님이랑 저랑 그 성현님 페이스북 포스트를 보면서 항상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분은 그냥 밖에 있는 뉴스를 딱 조합해서 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 한번 내재적으로 한번 전부 다 씹어먹은 다음에 어떤 생각의 결론들을 딱딱딱 짚어주셔서 내용이 깊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잘 느끼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성현님은 어떠셨나요? 처음 해보셨는데. 좀 시작하기 전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프론티어가 아닌 상황에서 프론티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의견을 공유한다는 건 늘 즐겁네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현님이 아까 그 초반부에 큐스타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행여 그 방법이 틀렸더라도 그 방향이 맞았다면 그건 의미 있는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프론티어 랩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보고 그들의 어떤 이 벡터 방향성을 같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주신 내용 저도 좀 더 이렇게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하나씩 이렇게 열어보면서 또 공부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